시장에서는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올해 연내에 4번이나 해주고 4번이라는 얘기는 100bp거든요. 1% 인하해주고 내년 연말까지 지금 5.25에서 5.5인 금리를 갖다가 3에서 3.25까지 낮춰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지금 FOMC가 3번 남아있어요. 네. 그럼 3번 남아있는데 4번의 인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번은 적어도 0.5%를 빅컷을 해줘야 된다는 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크게 한번 떠. 그렇죠. 여기서 빅컷 나와야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빅컷에 9번 인하가 진짜 나와주면 올해 4번, 내년 5번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 금리를 기가 막히게 많이 인하해준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역대급인 거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금리도 미국을 봐야 되고 환율도 미국을 봐야 되고 이제는 미국 대선까지 신경 쓰게 생겼습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 또 오건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리 여의도 일타 강사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주실지 패스파인더 역할을 정확하게 오늘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지금 흔히 믿고 보는 미장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좀 들쑥날쑥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선 주자가 뭐라고 해도 뭐 날리고 금리를 내리냐 마냐 이런 것도 걱정인데 사실 요즘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거는 금리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 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잭슨홀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네네네. 그거고요.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시장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이자가 싸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참고로 2019년도에 금리 인하가 가장 직전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딱 3번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식시장이 날아갔거든요. 그때 장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도 금리 인하 3번 하니까 장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이제 되새기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게 지난 5년치에서만 내끼고 이게 아니라 네. 이 5년치가 아니라 20년치, 30년치, 40년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과거의 이제 사이클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19년도에는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괜찮았는데 그 전에 금리 인하가 2007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금리 인하했는데 자산 시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금리 인하했던 게 2001년도에 금리 인하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해에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잠깐 좋다가 확 무너지면서 오히려 9.11 테러까지 맞으면서 침몰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19년도엔 나쁘지 않았지만 2007년의 사이클, 2001년의 사이클을 보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거의 트랙이 서로 다른 걸 보여주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느끼는 감정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에도 금리 인하가 과연 이게 정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네네. 아니면 진짜 그때처럼 어려운 상황이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호재예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는 거고 대출이자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낀 이자를 갖고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이게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면으로 봐도 금리 인하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라는 게 금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금리로만 결정된다고 보면 굳이 따지면 채권 정도인데 주식은 금리 말고도 다른 걸 보셔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금리 낮춰준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이 좋지만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보다 성장이 빠르게 주저앉잖아요. 주가가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성장이 더 세게 나오면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더 낫잖아요. 네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니까. 그럼 빚을 내가지고 올라간 금리로라도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나니 이럴 때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좋은 거겠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과거 금리 인하를 보면은 19년도, 20년도가 가장 최근의 금리 인하인데 인하를 했을 때 주가가 올랐을 뿐 아니라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도 막 주식시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낮춥니다. 금리를 제로까지 붙여버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돈을 뿌리니까 네네. 바닥에서부터 자산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장이 보고 그런 거죠. 한 번 낮춰주면 제대로 낮추는구나.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땐 천천히 올리지만 내릴 때는 화끈하게 내려주는구나.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낮출 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화끈하게 낮춰주겠죠.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대가 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금리를 어쨌든 인하할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실해졌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지 아니면 또 폭은 어느 정도 될지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속도나 폭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걸로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네. 자 보시면 속도를 뭐 시속 몇 킬로로 가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네.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시장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면 올해 연내에 4번이나 해주고 4번이라는 얘기는 100bp거든요. 1% 인하해주고 내년 연말까지 1.25%를 더 낮춰서 지금 5.25에서 5.5인 금리를 갖다가 3에서 3.25까지 낮춰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금리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죠. 우리가 안 내리고 있으면 우리보다 낮아지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FOMC가 3번 남아 있어요. 네. 그럼 3번 남아 있는데 4번의 인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 한 번은 적어도 0.5%를 빅컷을 해줘야 된다는 걸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크게 한번 예, 떨어뜨릴 그렇죠. 거다. 여기서 빅컷 나와야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그 FOMC 기간 동안에 1.25를 더 낮춰주기를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은 1년에 8번 있거든요. 네. 8번 중에 5번은 더 낮춰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빅컷 한 번에다가.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빅컷에 9번 인하가 진짜 나와주면 올해 4번, 내년 5번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 금리를 기가 막히게 많이 인하해준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역대급인 거죠. 그러면 금융시장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금리를 낮춰주면 들이붙는 것 같은데요. 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처럼 막 자산 네.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날아가겠죠. 예. 금리를 낮추기 전에 사야 될까요? 금리를 낮춘 다음에 사야 될까요? 낮추기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부글부글 예,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엄청 근데 심하구나. 그게 말씀 뭐라고 드린 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갈 때 이미 지금 현재 우리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가면 너무 짜릿한 게 펼쳐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막상 갔는데 비 오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내지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화려한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여행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비행기 타기 직전인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름다운 여행을 또 꿈꾸는 또 우리 변수 중에 하나가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선도 사실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 그렇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예. 저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선을 2004년부터 봤으니까 2004년 대선, 8년 대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 8년, 12년 대선은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흔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구나. 근데 16, 20 그리고 이번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16년도, 20년도, 24년도 대선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트럼프 후보가 들어와 계세요. 16년 트럼프가 됐고 20년에는 바이든이 됐고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후보고. 후보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네. 등장은 금융시장에 변동성을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실천을 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크구나. 네,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들 예측 뭐라고 불가능한. 그렇죠. 볼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볼라탈리티라고 해서 볼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편 관세를 10%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이 보편 관세라는 말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연설에서는 갑자기 20%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특별히 60% 더 이렇게 매기겠다. 때리니까 네. 우와 뭐지? 이런 거고 감세를 엄청 할게요. 뭐 우와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왔다 네, 갔다 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한미군 방위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크네. 그런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됐었을 때 시장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가 불그락불그락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변동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후보의 컬러, 정치적 스펙트럼 자체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거죠. 다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성급하지만 해리스 후보잖아요. 네. 해리스 후보가 이제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는 갖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클리어한 게 별로 없어요. 선언적인 건 물론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 근데 28% 35%까지 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거에 이제 대한 이런 이제 대답을 반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아직 준비되지 우리 기업은 잘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기업 화이팅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걸로 갑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면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질문이 그럼 국고가 털리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관세 대폭 인상 이렇게 가잖아요. 준비된 물론 답변이 그게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나온 건 또 없어요. 그러면 양쪽이 대립각이 되게 세요. 일단 법인세만 봐도 해리스 후보는 인상, 네. 트럼프 후보는 인하 이렇게 팽팽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희비가 확 엇갈려 버리잖아요. 그렇네요. 법인세에서는 관세에 대해서도 이쪽은 관대하고 여기는 제대로 때리겠다고 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국의 희비가 엇갈려 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수출 중심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대선이 물론 되게 중요한 변수였지만 단기 금융시장에도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건 16년도, 20년도, 24년도였던 거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영향을 줄 텐데 16년도와 20년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선의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9월부터. 예, 이게 좀 줬었고요. 그게 이제 TV 토론회를 끝낸 다음인데 이게 아마 우리 TV 토론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1일 날 있을 거예요. 9월에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처음으로 그렇죠. 또 붙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뚜렷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 여기서 방어전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트럼프 후보는 이미 대통령직을 한번 수행했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나 많이 방어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6, 7월 주식시장이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나오면서 막 시장이 되게 흔들렸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냐면 결국엔 트럼프가 됐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8월 들어온 다음에 엔화가 난리가 나니까 네. 잠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아웃 오브 안중이 잠깐 됐는데 이게 9월달 이제 그 대선 토론회가 지나면은 이게 또 다시 한번 한번 들어오게 더.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요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런 데는요 볼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대선 자체가 다른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제 신경 쓰는 이벤트가 된다라는 게 그 시기가 되게 이제 된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이제 11월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크면 좀 이런 시장에서 좀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는 이 시나리오를 갖고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에 트럼프냐 해리스냐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2x2면 벌써 4가지 시나리오가 핑핑 돌잖아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게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냐에 따라서 종목이 막 회전을 해요. 맞아요. 금리하고 환율도 거기에 맞춰서 회전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나리오별로 확률 높은 거에다 깔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죠. 진짜 분산을 넓게 깔아 놓으시는데 깔아 놓으시고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포트폴리오를 그렇죠. 분산해서 예, 포트폴리오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오글오글 몰려가지고 다 거기서 수익 내려고 가 있는데 거기 들어갈 리가 없죠. 맞아요. 고평가돼 있는데 네.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개인들은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금도 뛰기 시작하잖아요. 못 따라가요. 엔화도 뛸 때는 확 뛰었다가 확 끌어앉잖아요. 네. 그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겠네.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보통 이 꼭대기에 사서 여기 물려요. 그 제가 사실은 그 다음 질문으로 드릴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물가도 봐야 되고 노동 관련 지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 같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면 3년 전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들이 똑같았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봤냐면 3년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봤어요. 다우존스도 안 보고 코로나 확진자 수 봤어요. 몇 미국 거. 명 늘어났나요? 몇 명이었나? 네. 3년 전에는 그게 금과 옥조였고 그게 진짜 시장을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요. 계속 바뀌어요. 한 1년 전만 해도 CPI만 보면 된다 이랬거든요. 네. 물가가 중요해서. 네. 지금은 성장 관련 지표가 또 핵심이 됐어요. 이거는요.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봐야 되는 지표는.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수시로 회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절대적으로 얘는 앱솔루트한 완벽한 킹이다 킹 이런 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은 성장 관련 지표가 물가 관련 지표보다 더 중요해졌어요.